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런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예비 이제 후보죠. 후보의 자,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그동안 항상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입당해라 얘기 나오는데 윤 전 총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미뤄오고 있는 중 아니었겠습니까? 평론가님, 어떤 이야기가 오늘 오갈 거로 보이십니까? 일단 오늘 오후 6시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국민의힘의 전직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동안 윤석열 캠프의 약점으로 꼽히던 게 현장 정치를 경험한 분들이 다소 적은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 비판을 의식해서 캠프의 외연을 확장하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당내 주자만 도우라는 그 경고와는 전면으로 위배되는, 배치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따라서 오늘 2시 발표 이후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입당에 대한 어떤 시기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이 캠프에 국민의힘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지 말라,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 이런 입장을 서로 간에 전달할 부분이 있고 제 생각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100% 예측만 해야 되는 건데 오후 6시에 전격적으로 입당 여부에 대해서 발표가 날 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을까. 다만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어떤 직접적인 의사, 입당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야기 정도를 나누면서 아마 이 6시 회동 이후에는 이준석 대표와 소위 말하는 친윤계 사이의 갈등이 좀 수면 아래로 잦아들지 않을까, 봉합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전망을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에 어떤 얘기를 입당에 관해서 할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는 입당을 놓고 굉장히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선택하셨을 때도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잘못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하겠습니까?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질 않죠. 네, 신경전이 계속됐는데 어제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서 입당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단일화, 물음표를 얘기를 했죠. 지는 쪽이 수백억의 작은 부담을 끌어안고 사라지는 단일화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8월이냐 11월이냐 하는 얘기하는 분들 솔직해져야 된다. 정확히는 8월이냐 내년 2월이냐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일정을 얘기했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다시금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알려진 그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판을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캠프가 그러니까 사실 새로 거의 꾸려지다시피 보강이 되고 있는데요. 보강이 되는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합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런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도 네. 어제 오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의 발언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8월 초에 입당을 하도록 강하게 권유를 하겠다. 8월 초요? 예,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권영세 위원장은 압박을 한다 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강하게 요청을 하겠다, 권유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회동이 좀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지금 갈등이 일정 부분 노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봉합이 되지 않을까, 봉합이라기보단 서로 이해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어떤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 대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윤 후보의 이 지지율 추이를 얘기하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최근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저희가 여기서 상승세 하락세 얘기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주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와 달리 이렇게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인 것과 달리 여당 차기 후보 지지율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당 후보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윤 전 총장을 향하던 어떤 지지가 여권으로 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여태까지 왔던 지지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부분이 PK 그리고 호남 그리고 중도층입니다. 여기는 확신층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엑스파일 그다음에 뭐 장모 구속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명망가 중심의 뭐 정치 행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 굉장히 실망감을 주면서 이 확신층이 아닌 부분부터 이렇게 동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빠지기 시작한 것이 PK 그리고 호남 그리고 중도층이에요. 이분들은 언제든지 여권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진 부분들이 일정 부분 여권 후보들에게 분산해가지고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앞서서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친윤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좀 대놓고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SNS에 올라온 글들 또 관련 목소리들을 좀 저희가 모아봤는데 자 장제원 의원은 말조심을 당부했는데 속이에 경을 읽는 것이냐, 정진석 의원은 쓸데없는 압박 행사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거는 정치평론가 혹은 여당 인사가 할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지를 표현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까지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당내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 보기에 뭐 썩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이 나왔어요, 평론가님. 근데 일단 연판장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오후 6시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게 되면 네. 그러한 갈등은 조금 수면 아래로 잦아들 것이다 제가 예측한 바가 있고, 다만 우리가 지지율 추이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네.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채널A 방금 표에 나온 MBS 여론조사 지표도 6월 3주차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4%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4주차에 20%, 7월 3주차에 19%, 거의 지금 6주 가까운 기간 동안, 한 달 반 동안 한 1% 정도에서 소폭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지율이 위험하다, 많이 내렸다고 평가하는 건 저는 좀 무리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건 전반적으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 효과,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받았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야권의 이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1% 정도밖에 안 빠진 건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대단히 선방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설령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어도 이 빠진 지지율이 야권의 다른 후보들에게 흡수되었느냐? 이를테면 최재형 전 원장이나 또 다른 후보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준석 대표도 여의도 연구원 회의에서 말했다는 게 기사로 나왔죠. 이게 이낙연 후보에게 가거나 지지 후보 없음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만의 강점이 더욱더 야권 내에서는 부각된 것이 아닌가. 그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고, 글쎄요, 일단은 저는 이 갈등이 뭐 크지도 않았지만 이따 쳤더라도 좀 잦아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꾸 꽃가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윤석열 후보나 그 캠프 측에서 누구도 꽃가마 태워달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어요. 이러한 오해들이 오늘 두 분의 6시 회동에서 좀 원만하게 풀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꽃가마를 타게 될지 뭐 안 타게 될지는 이따 6시 이후 상황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윤 전 총장 지지율 추이가 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전 캠프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불과 뭐 몇 주 전까지 1위를 달렸는데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주춤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일단 내일부터 후원금 모금 시작한다고 하고요. 또 뭐 정책 자문그룹 띄운다고 하고, 오늘 2시에 예비 후보 캠프에서
입장 표명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지율 반등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변화는 지지율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여의도 정치와 국민 정치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지금 여의도에 캠프를 차리면서 사실상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여의도 정치를 사실상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하락세에 있는 지지율을 좀 멈추겠다 뭐 그런 의지가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조직 지금까지 했었어야 되는 걸 안 한 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대목이냐 그러면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국면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뭔가 과감한 선택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힘당에 입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선 참여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힘당의 경선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고 또 지지율의 어떤 반등도 왜냐하면 네. 이제 다시 시선이 모아질 수가 있거든요. 반등도 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유리하겠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보시면 그 국민의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힘당은 쓰지 말아달라. 국민의힘이 맞다. 국민의힘. 네,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당의 또 이름이니까요. 네, 뭐 정책 자문그룹 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 중에 전병민 씨의 이력이 논란이 됐어요, 변호사님. 지금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좀 이제는 역할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병민 씨는 조금은 입장이 다른 것도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이 윤석열 후보 측의 정책 자문 그룹은 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쪽에서 주로 짜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맡아 갖고 있는 거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쪽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또 개인적으로 알던 교수님이나 이런 정책 자문 그룹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연결해 주는 거를 전병민 씨가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캠프에 아마 공식 직함을 받거나 이렇게 그 총괄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일문일답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2시 있습니다. 기자회견. 예. 네. 뭐 시청자분들, 우리 유권자분들이 관심 있는 건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 없다. 앞으로 후보들이 잘 판단을 해서 국민들께 선보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교수님, 이 지금 보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21일에 이제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SNS 정치 이제 시작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흐를 걸로 보이십니까? 지난달 28일에 이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이제 대권에 도전하는 선언을 하는 것인데 우리 한 국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한 긴 시간의 준비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정기관의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분이 나와서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성을 지적받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은 시간이 너무 짧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 전 원장이 들어간 저희가 지지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홍준표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이 9% 정도 나오네요. 평론가님, 뭐 지지율이 조금씩은 이 행보를 시작한 이후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건 그런데 이 다자구도에서의 지지율이 아니라 네. 야권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이니까 조금은 뭐 갈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막 이 출마 선언을 했고 아직까지 어떤 식의 구체적인 정치 선언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이 정도 나오는 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편이죠. 선전요, 네. 실제로 뭐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가장 손해를 본 야권 후보가 누구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지금 거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최재형 전 원장이 흡수한다기보다는 두 사람의 지지율을 흡수하면서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는 분석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등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 격차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현재 주자들 가운데 야권 2등이 누가 될 것이냐. 이 싸움이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국면에서 지금은 사실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대표가 이 야권 내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좀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인터뷰 등을 한다면 최재형 전 원장이 본격적인 정치 선언, 구체적인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율 상승 구도를 보이게 되면 여기서의 싸움은 또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야권 내부의 경선 판도, 아직 경선이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한층 뜨거워지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 측면에서는 확실히 크게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이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을 보면 기지율 반등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일어나면 리스크가 생긴다.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대비되는 측면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변호사님 보시면 교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월주스님 분향소를 찾아서 합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스크를 줄인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본인의 정치 대선 출마 관련된 일정도 어느 정도 뒤로 미루는 이런 모습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는 더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와 분석도 주변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치인들이 주변에서 처음부터 좀 보좌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좌를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바로 흡수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추진력도 보여줬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최재형 후보한테 이제 야권의 다른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한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최재형 후보한테 남은 가장 큰 과제는 이제 8월 내로 두 자릿수를 다자부도에서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거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재형 후보는 정치에 대한 명분을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고 이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인지도를 좀 올려야 되는 게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현실적인 과제는요. 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상황이니까 사실 저만 해도 어떤 때는 최재형 후보의 목소리가 저런 목소리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름과 목소리,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후발 주자로서는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또 최재형 후보가 사실은 이제 강점이 있는 게 사실 부친도 대한해협의 영웅이고 또 뿐만 아니라 조부도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적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레거시, 그러니까 유산이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드문 이제 케이스이기도 해서요. 이제 장점이 많은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야권의 인적 자원이 풍부해진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재형 전 원장은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쭉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콕 집어서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을 하시던데요. 네,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해서 인지도를 끌어올린 또 다른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가외 교사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데 그렇죠. 네. 아마 이 윤희숙 효과를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가장 아직까지 유력한 주자가 그래도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상대의 1위 후보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상대가 만약에 반응을 해주고 비판을 해주면 덩달아 함께 언급이 되면서 몸값이 올라가는 게 정치권의 공식이잖아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야권 내 후보들은 공격하지 않겠다,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는 아마 그런 기조를 세워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네.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하는 최재형 원장의 인품을 생각해 봤을 때도 네. 야권 내의 다른 후보들,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를 막 공격하고 비판하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부터 초점을 여당 후보를 공격한다. 그리고 좀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걸로 잡은 것 같고 사실 이분이 이 탈원전 감사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1년 내내 추미애 전 장관 등과 치열하게 다퉜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국면도 조금은 약하지 않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그 임팩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남들보다 일찍 이 여권의 유력 주자들과 각을 세우고 강력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초기에 수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또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다음 달 안까지 2자릿수 지지율 만드는 게 어떤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사실 제가 원희룡 지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어요. 저희 고시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신 모습도 봤고 또 사실 훌륭한 분이 아주 많은 훌륭한 점이 아주 많은 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지지율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소상공인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한 100조를 확보해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치 파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임대차 3법 탈원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잘못했던 정책을 다시 다 돌려놓겠다 이런 정책적인 면도 잘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최재형 후보는 이제 이번 8월 달까지 2자릿수 지지율을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지사는 정치를 하신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리고 인지도를 어떻게 올리느냐 이 부분이 제일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포럼 같은 거를 최근에 했을 때 현역 의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한 30여 명 자리를 같이 했는데 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친화력도 있고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중적인 인지도, 지지율 이분이 정말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 아마 캠프에서도 그 고민이 가장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 측에서 혹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정정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범보수 관련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저희가 가른 기준 5% 이상에는 기재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질문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권 행보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저희가 항상 또 주목하게 되는 인물이 있죠.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어떤 인물과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뉴스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김 전 위원장의 최종 원픽이 누구냐?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평론가님. 일단 그건 좀 천천히 드러날 것 같아요. 반드시 이번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실 건 분명한데 분명한가요? 지금 각 후보들 특히나 이 야권의 많은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씩 물밑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언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조언을 주시고 계시다가 아마 야권 최종 후보가 드러나는 국면이나 그 직전쯤에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움직이지 않을까. 사실 좀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야권에 이번에는 좀 유례 없이 대선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르게 야권 인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이 미디어 그리고 언론이 주목하는 최고의 또 스피커 역할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칭찬하면 왠지 좋은 흐름인 것 같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난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받고 있거든요. 그 영향력은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음으로 양으로든 대선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야권 인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 캠프를 보강하면서 인사 발표를 할 때요. 거기 또 주목해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추천하거나 김종인 위원장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도 최근에 그런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킨 면이 있지 않을까. 그걸 살펴보면 거기도 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은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야권의 발빠르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대선 주자들의 셈법 분석해봤습니다.